구한말 1902년 11월 2일 경남 산청군 압동, 현 산청군 생초면에서 한 여인이 죽었다. 그 피해자 여인의 이름은 김조이. 유력한 용의자로 그녀의 남편 권원중이 수사망에 올랐으나 수사하는 과정에서 모두 자살이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피해자 김조이의 아버지 김영팔이 이에 제기함으로써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오르게 되었다. 최초의 신고자는 김영훈. 피해자의 숙부로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 11월 3일에 조카딸이 살해당했다며 관아에 신고했다. 사건 신고를 받은 산청군수 조유승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조선시대에는 살인사건 발생 시 초검, 복검, 삼검의 검안을 거쳐 신중한 판결을 내렸다. 특히 초검과 복검 결과가 다를 경우 반드시 삼검을 시행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초검관 조유승은 방 안에 누워있는 김조이의 시신을 보고 자살이라고 주장했다. 처음 발견 당시 그녀는 목이 졸려 죽은 상태로 보였기 때문이었다. 뒤이어 도착한 복검관 정환기는 단성군수로 조유승과 같은 의견을 주장했다. 이렇듯 초검과 복검 모두 자살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유가족 중 피해자 김조이의 친부인 김영팔은 사위 권원중이 심각한 도박 중독자이며 피해자인 자신의 딸 김조이에게 평상시 폭력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사건이 일어난 그날 밤도 구타하다가 살해했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심지어 이 압동이라는 곳은 사위인 권원중의 가문이 지역 유지로 꽉 잡고 있어 이 동네 사람들 모두 권씨 일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듬해 1903년 음력 2월 27일 현 경남 사천시 곤양면에 위치한 곤양군수 이병희에게 한 통의 비밀 훈령이 전달되었다. 지금 경남 산청군 압동에서 사망한 김조이의 시신을 이미 2번 검시했으나 죽은 김조이의 아버지가 조사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재수사를 희망하였다. 원통한 죽음에 대해 조사가 완결되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방치해 둘 수 없으니 본 군수를 별도의 조사관으로 정하니 지체하지 말고 수사하여 보고서를 올리도록 하라. 이틀 뒤 산청군에 도착한 이병희는 관련자들을 모두 체포했다. 첫 신문이 있는 다음 날 신고자 김조이의 숙부 김영훈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신고하게 되었느냐? 사건이 일어난 저녁 권씨 일가 3명이 찾아와 김조이의 병세가 위중하여 생사를 알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급히 알리고 먼저 갔습니다. 뒤이어 형 김영팔도 뒤따라왔습니다. 가보니 권원중의 친척인 권국경과 권재환이 절 보자마자 문을 밀치고 급히 달아났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김조이는 이미 사망한 뒤였고 권원중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김조이 옆엔 시어머니 이조이만 있었는데 시신을 살펴보니 가슴에 불에 데인 듯 검은 자줏빛 상처가 있었고 오른쪽 옆구리에도 검푸른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 시신 곁에 다듬이 빵망이가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조이에게 어떻게 죽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조이가 답하길 저녁밥을 먹고 와서 보니 며느리가 방문을 걸어 닫고 목을 매 자살했다고 말했습니다. 믿을 수 없어서 관아에 바로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신고하면서 그 다듬이 빵망이가 흉기일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로 김조이 친부 김영팔을 불렀다. 이미 2차례 검험에서 자살로 밝혀진 죽음을 왜 타살이라고 주장하느냐? 딸을 도박꾼에게 시집 보낸 것을 후회합니다. 1899년에 딸과 사위가 결혼했는데 결혼 당시에도 사위 권원중은 심각한 노름꾼이었고 결혼 후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노름빚에 시달려 제가 25냥을 대신 갚아주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노름을 계속했고 수백 냥의 노름빚을 갚아달라며 딸 김조이를 수시로 핍박하며 머리채를 잡고 두들겨 팼습니다. 게다가 아내라면 몸을 팔아서라도 남편의 빚을 갚아줘야 할 것 아니냐는 말까지 했습니다. 딸 김조이가 죽기 며칠 전
작년 10월 말쯤 찾아와서 울면서 하소연하다가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딸 김조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생 김영훈을 따라 그날 딸 김조이가 죽은 방에 들어갔을 때 딸은 이미 죽어 있었고 옷 여기저기에 신발 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장롱은 박살나 있었고 옷가지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돈댁 식구들에게 내 딸이 어디에서 목을 맸는지 물었는데 돌아온 답이 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 대들보에 목을 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 석가래를 살펴보았는데 먼지는 그대로 있고 목을 맨 흔적이 없어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권 씨의 식구들이 딸 시어머니인 이조이에게 들은 얘기라면서 그때부터 딱 잡아떼더군요.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도 물었는데 한 사람은 대나무밭이라 하고 다른 사람은 직간 석가래라고 말했습니다. 죽은 사람은 하나인데 목을 맨 장소가 셋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동네 사람들 모두 권 씨와 한통속입니다. 실제로 동임 임재곤은 권 씨의 척당이었고 목격자이면서 이웃인 정환군은 권 씨의 처남, 목격자 김상선은 권 씨의 생질이었으며 권준호, 권재기, 권수연 등은 모두 권 씨의 일가부치였다. 그뿐 아니라 그 당시엔 연좌제가 시행되었던 터라 권 씨 문중의 문장 권국경이 권원중 대신 하옥되었다. 그럼에도 권원중이 나타나지 않자 권국경 아들 권주원이 아버지가 고초를 겪을 것을 우려하여 사람을 풀어 권원중을 잡아 체포하는 데 일조했다. 그러나 권 씨의 일가가 갑자기 나타나 권원중이 끌려가는 것을 회방하여 결국 그는 도망치게 되었다. 나으리 권 씨의 일가들을 신문에 봐야 소용없으니 사비 수월과 목격자 김상서를 신문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곤양군수 이병희는 이웃 정환구를 불렀다. 당시 정환구는 사건이 일어났던 날 동네가 사건으로 어수선했지만 산후조리를 위해 집에 와 있는 여동생을 간호하느라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에 신경 쓰지 못했다. 초검 당시 관아에 끌려가 고초를 겪다가 귀가했는데 임신 중이었던 아내가 자신을 걱정하다가 끝내 사산해 버렸고 아내마저 죽어 집안이 패망했다고 눈물을 흘렸다.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내비쳤다. 지난 12월 금음께 수월이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는 다른 사람이 지었는데 애군이 이리로 왔으니 참혹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물었습니다. 지난 11월 2일 밤 물을 길어 권원중 집 앞에 지나다가 부부가 싸우는 소리에 살짝 엿보았는데 권원중이 김조이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짓밟더니 축 늘어진 김조이를 헛간에 목을 매달다가 내린 후 방으로 들여놓고 목을 맸다고 소리쳤습니다. 수월이는 당시에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초검과 복검 때 정환군은 이런 진술을 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사비 수월도 신문조차 하지 못했다. 이병희는 다음으로 권원중의 생질인 김상서를 불렀다. 권원중은 본래 처가의 가산을 갉아먹는 존벌레 같은 자로 노름을 무진장 좋아해서 처 김조이와 장인 김영팔에게 빚을 탕감해달라고 여러 번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권원중의 모친 이조이가 헛간에서 목을 매 죽은 김조이의 시신을 방 안으로 옮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병혜는 앞서 말한 정환구의 진술에서 김조이의 시신을 옮긴 사람은 남편 권원중이라는 부분과 김상서의 진술이 서로 배치되어 사비 수월의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었다. 정환구의 진술 중 사비 수월에게 전해 들은 말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권원중이 처 김조이와 싸우면서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기를 거듭하여 김조이가 죽을 지경에 이르자 갑자기 어미 이조이와 함께 막근으로 김조이의 목을 감아 헛간 석가래에 매달았고 시간이 흘러 낫으로 막근을 잘라 다시 방 안으로 옮겨 누이고는 이불을 덮었습니다. 그리고는 절대 발설하지 말고
목을 맨 듯하다고만 말하라며 저를 협박했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려 곧장 문 밖으로 나갔는데 그 순간 누군가와 마주쳤습니다. 순간 당황스럽고 어두워서 얼굴은 정확히 보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전댁으로 달려가 사실을 고했을 뿐입니다. 이로써 사비 수월의 진술과 김상서의 진술과도 배치되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김조이의 시어머니 이조이를 불렀다. 이조이는 수월이가 거짓을 늘어놓는다며 완강하게 주장했고 수월과 대면시켜 대질신문한 당시 그녀는 한바탕 욕설을 퍼부었다. 결국 곤양군수 이병희는 이조이를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었다. 이병희는 김조이의 시신에서 발견된 구타 흔적과 사비 수월이의 진술이 어느 정도 일치되어 피해자 김조이는 남편인 용의자 권원중에게 구타당해 죽은 뒤 자살로 위장된 것으로 결론지어 보고서를 작성했다. 얼마 후 뜻하지 않은 비보가 날아들었다. 그것은 수감되었던 용의자 이조이가 옥중에서 자살했다는 것이었다. 그런 와중에 이병희에 대한 온갖 악성 헛소문이 떠돌았다. 이조이가 이병희에게 고문을 받던 중에 피를 토하며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소문이었다. 심지어 수월이에게도 심한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말까지 떠돌았다. 결국 4차, 5차 추가 조사 과정에서 이병희의 고문은 결정적인 문제로 부각되었다. 사검, 5검관 앞에서 수월이는 3검관 이병희의 사령배들이 자신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고문을 가한 후 목숨이라도 부지하려면 권원중이 살해한 장면을 보았노라고 협박했다고 폭로했다. 5검관은 혹형을 가해 받아낸 수월이의 진술을 허위로 규정지었고 피해자 김조이의 친부 김영팔의 진술은 남편 권원중의 노름빚에 관해 의논하려던 딸 김조이를 매정하게 시댁으로 돌려보낸 점을 주위 시선으로부터 감추기 위한 진술로 규정하여 친부 김영팔의 진술 역시 허위로 결론지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시신에서 구타 흔적을 찾을 수 없어 자살이 확실하다고 보고했다. 결국 사건의 진상은 이대로 파묻혀 미제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의아스러운 점은 이조이가 수감되자마자 이병희에 대한 악성 소문이 떠돌았다는 것과 수월이의 진술이 그 시기에 바뀌었다는 것이었다. 혹시 배후의 산청군 압동 권씨 일가에 영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리고 유력한 용의자 권원중의 행방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과연 검관들은 그를 체포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